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내 전망으로는 앞으로 몇 년 안에 단 두세 개의 인터넷 대형 포털만이 존재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이 중 한 곳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 회사가 성공하고 싶으면 이 포털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998년 닷컴 강풍이 몰아치기 시작할 때 그레이엄 베일리가 한 말이다. 베일리는 경영 컨설팅 회사의 파트너로서 만나는 잠재 고객들마다 열심히 이 말을 했다. 당시 그 말에 의심을 품은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인터넷 서점 아마존닷컴은 가장 유명한 닷컴 가운데 하나였다. 아마존은 1995년부터 인터넷으로 책을 팔기 시작했는데 2003년에는 50억 달러치 이상의 물품을 판매했다. 아마존은 빠르게 성장했으며 수익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회사의 주식 가격이었다. 1997년 아마존의 주식이 처음 상장되었을 때 당시 가격은 주당 18달러였다. 그 이후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1999년 아마존의 주가는 100달러 넘게 치솟았다. 당시에는 아마존닷컴의 가치가 세계의 모든 서점들 가치를 합한 것보다도 크다는 주장까지 떠돌았다. 하지만 2000년에는 18달러 가까이 곤두박질 쳤다. 2001년 여름에는 8달러 근처에서 거래되었다. 2002년 아마존은 금융 관련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었지만 주가는 여전히 처음 상장 가격이었던 18달러 이하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 후 일주당 40달러를 다시 회복했다. 자, 그럼 어떤 가격이 잘못된 것일까? 100달러일까? 8달러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이에 대한 대답이 유용한 이유는 아마존처럼 롤러코스터를 타는 주식이 흔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자는 주가의 과거 궤적과 미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증권시장과 머피의 법칙. 경제학자들은 주가 움직임에 대해 뭔가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싶어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경제학자들은 합리적인 투자 행동에 관해 연구하지만 주식 투자자들의 행동이 합리적이 될수록 주가의 움직임이 더욱 기이해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오늘 합리적인 사람은 내일 가격이 올라갈 것이 확실한 주식을 사고 내려갈 것이 확실한 주식을 팔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내일 확실히 가격이 오를 것이란 예측이 틀렸음을 의미한다. 대신 오늘 주식을 사기 때문에 가격은 오늘 오른다. 이러한 매수는 더 이상 내일 가격이 오를 수 없을 정도로 비싸질 때까지 이어진다. 사실 합리적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이나 어느 특정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그러한 예측이 가능하다면 투자자들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진정 합리적이라면 예측 가능한 주가 움직임이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추세를 예상할 수 있고 모든 예측 가능성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남는 건 오로지 예측 불가능한 뉴스뿐이다. 무작위적인 뉴스만이 주가를 움직이게 되어 주가와 주식시장 전체를 측정하는 지수는 완전히 무작위로 오르내리게 된다. 수학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랜덤 워크라고 부른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식시장은 추세를 지닌 랜덤 워크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추세란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과거 몇 달간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저축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잠재적 투자보다 평균적으로 우위를 보였다는 등의 보다 장기간의 사실을 뜻한다. 하지만 이 추세가 기본 분석을 바꿀 수 없으며 그러므로 추세는 특정한 날에 놓고 볼 때 무작위한 움직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우리는 랜덤워크 이론을 믿어야 할까?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만약 그렇다면
완전한 정보를 가진 투자자들이 무작위한 시장을 만들어내지만 무작위한 시장은 완전한 정보 소유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역설에 빠지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한다면 시장을 분석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밝혀내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 달리 말하자면 미개척의 기회로 가득 찬 시장은 이를 연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제공하는데 이는 보다 적은 미개척 기회의 제공으로 이어진다. 중간 어딘가는 균형점이 있을 것이다. 같은 현상을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볼 수 있다. 어떤 줄이 가장 빠를까? 간단히 대답하자면 이에 대해 염려할 가치가 없다. 어떤 줄이 가장 빠를 것인지가 확실하다면 사람들은 이미 그 줄로 갔을 것이며 더 이상 그 줄은 가장 빠른 줄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냥 아무 줄에나 서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아무 줄에나 선다면 전문 쇼핑객이 파악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패턴이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입구에서 시작하여 상점을 가로질러 쇼핑을 하게 되므로 가장 빠른 줄은 입구 뒤쪽에 있는 줄이라고 하자. 하지만 전문가들이 이를 알게 된다면 그 줄은 더 이상 가장 짧은 줄이 되지 못한다. 사실은 빠르고 총명하고 민첩하고 경험 많은 쇼핑객들이 가장 빠른 줄을 찾는데 조금 나으며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는 조금 빠르지만 한편으론 그렇게 많이 빠르지 않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주가를 움직이는가? 슈퍼마켓 계산대 줄의 진실은 주식시장 가격의 진실과도 같으므로 경제학자들은 이를 시장에 조명할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투자 펀드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들은 옳은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다. 수정된 랜덤워크 이론은 그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진실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들 경제학자들은 시장에서 그러한 작은 우위를 갖고 투자 펀드에 무엇을 제공하고 있을까? 우선 주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주가는 미래의 기업 수익에 대한 권리다. 예를 들어 팀 하포드닷컴사가 발행한 주식이 100주 있다고 해보자. 만약 내가 그중 1주를 갖고 있다면 나는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 팀 하포드사의 수익의 1%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팀 하포드닷컴이 1년에 $100씩 수익을 낸다면 나는 매년 $1씩 받을 것이다. 만약 팀 하포드닷컴이 향후 10년간 매년 $1,000를 내고 끝이라면 나는 10년간 매년 $10씩 얻고 끝일 것이다. 이는 매우 간단한 사실이다. 그런데 조금 복잡한 것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직접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존닷컴은 2003년에 1주당 8센트씩 벌었으므로 주주들에게 주당 8센트씩 이익을 배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아마존닷컴은 2003년에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전에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아마존닷컴 주주들이 속은 것은 아니다. 이 회사 경영진은 그 돈으로 아마존닷컴의 부채를 갚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 등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했다. 만약 이런 일들이 현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존닷컴의 수익은 향상될 것이다. 직접 배당금을 지불받는 대신에 아마존닷컴 주주들은 더 높은 주식 가격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주식 가격은 배당을 실시했을 경우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심지어 배당이 있기 전에 주식을 팔더라도 미래 배당에 대한 예상으로 주식 가격은 훨씬 높을 것이다. 만약 미래를 쉽게 알 수 있다면 팀 하포드닷컴의 주식 1주를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될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팀 하포드닷컴이 매년 $100씩 영원히 벌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1주를 가지고 있을 경우 매년 $1씩 영원히 벌게 될 것이다.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 만약 내가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저축 계좌에 $10를 넣었다면
이 계좌 역시 매년 1달러를 나에게 영원히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므로 팀 하포디닷컴의 주식 일주는 10%의 이자를 주는 저축계좌의 10달러와 같다. 이자율이 10%라면 나는 팀 하포디닷컴 주식 일주에 10달러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 이자율이 5%라면 주식 일주를 사는 것이 저축계좌에 비해 2배 더 매력적이고 이자율이 1%라면 10배 더 매력적이게 될 것이다. 이자율이 영원히 1%라면 나는 팀 하포디닷컴 주식 일주에 100달러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축계좌에 있는 100달러와 마찬가지로 이 주식 일주는 나에게 1년에 100달러를 벌어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2004년 10월에 아마존닷컴의 주가는 40달러였다. 하지만 미국의 장기 이자율이 약 4%인 상황에서 1년에 8%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저축 계좌에 단 2달러만 있으면 되었다. 아마존닷컴이 2003년에 일주당 8센트를 벌었으므로 이 주식은 40달러가 아닌 20달러에 거래되었어야 했다. 그렇다면 그러한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 뭔가 다른 것은 미래다. 기업들은 매년 특정한 이익을 확실히 낸다는 보장이 없다. 투자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회사의 미래 수익을 판단해야 한다. 어쩌면 팀 하포드닷컴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1년에 100달러가 아니라 10억 달러를 벌지도 모른다. 아니면 내일 당장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할인을 원할 것이다. 1%의 이익을 내는 리스크 없는 주식 일주가 100달러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1년에 1달러의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 있는 주식은 이보다 적은 90달러, 70달러 혹은 심지어 30달러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할인은 그 주식이 실제로 얼마나 리스크가 있는가, 그리고 투자자들이 그러한 리스크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아마존닷컴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8센트보다 훨씬 더 많이 벌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40달러를 주고 아마존 주식 일주를 사서 8센트를 버는 대신 저축 계좌에 40달러를 넣어둔다면 1.6달러를 벌 수 있다. 아마존닷컴의 주주들은 일주당 수익이 1.6달러가 넘어 리스크를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럴 경우 아마존닷컴의 연수익은 3,500만 달러에서 약 10억 달러로 상승해야 한다. 이상은 주식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다. 달리 말하면 주식이란 기업의 이익의 일부를 배분받는 권리다. 결국 주가는 이를 반영하게 된다. 경제학자들은 이처럼 주식의 기본 가치를 산정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만약 주가가 기본 가치보다 낮다면 그 주식은 값이 싸므로 당신에게 구매하라고 말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주가란 기업의 기본적인 수익성을 반영해야 한다. 매우 가치가 높은 주식이라면 계속해서 저평가되어 있더라도 팔지 않고 갖고 있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도 주가는 기업의 기초적인 전망을 반영해야 한다. 결국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가치가 1달러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그 주식을 10달러에 사려고 하겠는가? 또한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진정 10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그 주식을 1달러에 팔려고 하겠는가? 많은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한 주가는 장단기적인 기본 시각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과연 합리적일까? 오늘날 투자자들은 그롤스 방식으로 주식을 고른다. 나는 런던 인근에서 열리는 수많은 파티에서 어김없이 그롤시 맥주가 제공되는 것을 보고 그롤시 주식을 많이 샀다고 말하는 한 투자자를 만났다. 스텔라 아르투아나 하이네켄처럼 과거 명성 높은 맥주들은 파티 장소에서 사라진 듯 보였다. 나는 런던의 파티들이 반드시 그롤시의 전 세계 매출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에게 말했다. 그롤시가 런던에서 잘 나가고 있을지 몰라도 그 외의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그 회사의 장기 수익이 떨어져 그 회사에 대한 주식 투자는 실패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자 그 투자자는 물론 자신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문제가 안 된다고 내게 말했다. 그는 그롤씨가 런던에서 크게 이름을 날린다면 런던의 많은 투자자들이 그롤씨를 성공한 회사로 여겨 그 회사 주식을 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주식은 오를 것이며 그는 이익을 남기고 팔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가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오로지 그가 주식을 장기 보유하여 실제 그림이 분명히 드러날 정도로 충분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경우에만 중요해진다. 그렇다면 진짜 그림은 무엇이었을까? 그 후 몇 년에 걸쳐 그롤씨 주가는 24달러에서 17.5달러로 3분의 1 하락했다. 그러고 나서 몇 달 만에 다시 반등했다. 2005년 3월 그롤씨의 주가는 우리가 처음 대화를 나누었던 때와 거의 같은 수준이 되었다. 주식을 선택할 때 이러한 그롤씨 방식은 주식의 가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는 단순히 다른 투자자들의 실수를 이용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합리적인 주식시장과 랜덤워크 가난 상식을 감안한다면 어찌 투자자들이 그토록 쉽게 남의 실수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기대하겠는가? 펀드 매니저의 이기심. 많은 고객들을 대신해서 연기금 같은 투자를 관리하는 필립스 앤드류의 수석 투자 담당 인원 토니 다이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토니 다이는 1996년에 당시 4천이던 FTSE 100이 가대평가되었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들의 돈을 현금화, 아니 정확히 말해서 저축 계좌에 넣었다. 70억 원을 주식시장에서 빼낸 그의 행동을 두고 고객, 동료, 신문들은 연일 그를 비난했다. 그는 비운의 박사로 불리며 조롱거리가 되었다. FTSE가 1990년대 후반 내내 상승세를 이어가자 다이는 더욱더 바보처럼 여겨졌다. 1999년에 필립스 앤드류는 다른 어떤 펀드 관리 회사보다 많은 고객들을 잃었다. 1999년 4회 4분기에 이 회사의 고객 수익률은 전체 67개 업계 중 66이었다. 하지만 다이는 주식시장이 가대평가되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인터넷과 통신업종 주식들을 피했으며 고객들의 투자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유지했다. 그 결과 2000년 3월 초 그는 조기 퇴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사실상 쫓겨났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영국판 타임스는 필립스 앤드류를 웃음거리라고 조롱했고 다이의 후임자는 다이가 겪었던 고생을 이어받았다. 그곳은 외로운 자리입니다. 마지막 몇 년간 그가 겪은 수모는 쉽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이는 일자리를 잃었지만 그의 판단은 옳았다. 필립스 앤드류사가 전략을 수정하기도 전에 주식시장은 반전했다. 인터넷, 통신, 기술주가 곤두박질 쳤다.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에 빠졌다. 다이가 보유하고 있던 유행에 뒤떨어진 가치주는 잘 나갔고 현금은 폭락한 인터넷 주식보다 나았다. 필립스 앤드류는 2000년 2회 4분기에 고객 수익률 6.4%를 기록하며 연기금 응용 실적에서 정상에 올랐다. FTSE는 다이가 직장을 떠날 당시 6,400 이상이던 것이 이후 3년간 3,300 이하로 떨어졌다. 다이는 1996년에 그의 고객들이 지수 4,000일 때 주식을 팔아 그 돈을 저축계좌에 넣어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바 있었다. 결국 7년 후에 그의 주장이 옳았음이 입증되었다. 토니 다이는 옳았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과연 현명했을까?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수백 명의 펀드 매니저들은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반면 토니 다이는 다수의 선택을 외면하고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는 결국 명예를 회복했지만 이미 언론으로부터 조롱당하고 고객들로부터 버림받았으며 일자리에서 쫓겨난 뒤였다. 펀드 매니저에게 다수의 시각에 동조하게 만드는 편향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만약 그들이 다수와 다른 시각을 취해서 성공할 경우에는
소수의 고객을 얻는 데 그치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일자리에서 쫓겨난다. 때문에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이는 주가가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수의 주요 펀드 매니저들의 보수가 올바른 주식을 고르는 것보다 추세를 따르는 것에 맞춰 지급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이 실수를 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연관되어 있다. 주가 그래프의 진실. 그러한 실수들이 명백히 드러나는 데에는 몇 년의 세월이 소요될 수 있다. 인터넷 거품이 진정 거품이었노라고 누가 하곤 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주가가 이토록 떨어진 오늘날에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것이 진실일지도 모른다. 명확한 대답은 있을 수 없지만 지난 세월을 아주 장기적으로 되돌아보면 올바른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2000년 시장의 최고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가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주식이나 연금 같은 주식 관련 상품을 구입을 권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이 그래프는 주식시장이 매우 빠르게 상승했음을 보여주는데 만약 1980년대 초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쯤 매우 높은 수익을 거두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는 좀 더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 그래프 상단의 수치는 역사적인 주가 수익률이다. 이는 주가가 지난 10년간 해자 수익 실적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1980년에 S&P 500의 일반적인 주가는 1970년대 S&P 500 기업들의 평균 수익보다 9배 더 높다. 참고로 그래프와 모든 숫자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하여 조정한 것이다. 1970년대에 연간 수익 100달러였던 주식을 1980년에 사기 위해서는 900달러가 들었다. 1980년대에 연수익 100달러였던 주식을 1990년에 사기 위해서는 1800달러가 들었다. 이것은 1980년의 투자자들은 1980년대가 1970년대보다 나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적었던 반면 1990년 투자자들은 1990년대가 1980년대보다 나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음을 의미한다. 2000년의 투자자들은 1990년대에 100달러의 수익을 낸 주식에 4,500달러를 낼 용의가 있었을 것이다. 만약 1990년의 투자자들이 1980년의 투자자들에 비해 긍정적이었다면 2000년 투자자들도 극도의 열강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주식에 호의적이고 리스크에 훨씬 간대했기 때문에 주식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려 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주로 과거의 수익성보다 미래 수익성을 중시하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어떤 커다란 가정이 있는지 살펴보자. 이것은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중기적으로 보았을 때 기업의 수익은 보통 경제가 확장되는 것에 맞추어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증가한다. 하지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가 수익률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내일의 이익은 아마도 오늘의 이익보다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0년 투자자들은 그보다 더 많이 투자했다. 그들은 내일의 수익이 오늘의 수익보다 클 것이라 생각했다. 미국의 철도가 도입되거나 전력이 공급되던 때보다도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경제 대확장의 시기에서도 보지 못했던 수익의 확대를 예상했다. 주가 수익 그래프는 아이거 북벽처럼 오르지 않는다. 그것은 비교적 평평하며 오르내림이 조금 있기는 해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 주가 수익률이 16에 안정되어 있다면 과거 연간 수익이 1달러인 주식을 일주당 16달러에, 과거 연간 수익이 100달러인 주식을 1600달러에, 혹은 과거의 연간 수익 10억 달러의 수익을 냈다면 160억 달러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수익은 1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10억 달러로 늘어날지 모르지만
주당 수익률은 시간이 지나도 흔히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자율과 리스크에 대한 태도에 따라 변하지만 이러한 영향으로 지난 1990년대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연금 세일즈맨은 2000년의 나에게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주식시장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했다. 하지만 내가 그 그래프를 보면서 얻은 메시지는 주식시장이 곧 폭락할 거라는 사실이었다. 역사적으로 장기적인 주가 수익률은 언제나 16 근처를 유지한다. 16에서 자주 떠나기는 해도 언제나 다시 16 근처로 돌아온다. 예일대 경제학자 로버트 실러는 주가 수익률이 항상 16으로 돌아오는 패턴을 발견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면서 1881년까지 과거 주가 수익률을 수집했다. 양쪽 그림 모두에서 실러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첫 번째 그림은 두 번째 그림에서 추출된 것이지만 두 개의 그래프는 다소 다른 인상을 준다. 실러의 데이터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주가 수익률이 30이 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1990년대 이전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도 1928년도 한 차례뿐이다. 2000년과 마찬가지로 1928년에 사람들은 당시 높은 주가를 합리화하는 논리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실러보다 전 세대였던 저명한 예일대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주가가 영원히 하락하지 않을 고지에 도달했다는 유명한 선언을 했다. 금융경제학 분야에 영향력이 있는 사상가였던 피셔는 주가가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훌륭한 이유를 제시하는 월스트리트의 붕괴, 그리고 그 후라는 책을 썼다. 1920년대 말, 월스트리트 대폭락이 시작되기 직전 주식시장이 몇 차례 요동치던 때에 피셔는 당시에 이루어진 대형 합병, 새로운 기술의 적용, 경영관리 기술의 발전,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전문성으로 인한 효율성 증가로 미래에는 수익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한 분석은 합리적이면서도 왠지 친숙하게 느껴진다. 그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피셔의 책은 월스트리트 대폭락 이후 출간되지 못하다가 그의 예언이 장기적인 것이었다는 첫 번째 징후가 나타나고서야 출판이 이루어졌다. 주식의 급격한 하락은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대공황이 찾아왔다. 거품 골라내기. 우리는 아마도 또 다른 공황의 언저리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일부 완고한 낙천주의자들은 심지어 주식시장이 그 거품의 가치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뛰어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책 제목과 같은 예언을 담은 다우 36,000의 공저자 제임스 글래스맨과 케빈 하셋은 다운존스 지수가 8,000 가까이 폭락한 뒤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들은 누구도 단기 시장을 예측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시장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들은 다우 36,000에서 시장이 3에서 5년 안에 2004년까지 급등할 것이라는 예언을 더 이상 강조하지는 않았다. 글래스맨과 하셋은 주식시장이 100년 동안 저평가되어 왔기 때문에 로버트 실러가 만든 과거의 역사적 데이터가 미래의 투자자들이 똑같은 실수를 할 것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어쩌면 투자자들은 정말로 지난 한 세기 동안 잘못해왔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시각을 일단 경제학자들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주 많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생산적인 거품은 버블에 대한 논리에서 흔히 지적하듯이 기업의 수익이 향후 몇 년 동안 급격히 높아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인터넷, 휴대전화, 컴퓨터, 기타 최근의 기술 발전의 효과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 것이다. 많은 인터넷 지지자들은 인터넷이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이 일리 있는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불행히도 이는 초점이 아니다. 어쩌면 인터넷은 전기, 대량 화학 제품 혹은 철도처럼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술일지도 모른다. 그 해답은 시간이 흐르면 드러날 것이지만
그 대답이 주식시장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만약 우리가 경제적 혁명 속에 있다면 주식이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는 전제가 숨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익은 희소성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희소한 토지의 소유권, 희소한 브랜드, 고유한 능력을 지닌 조직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주가는 경제적 변형이 조직의 희소자원 통제 수준을 높이는 경우에만 오를 수 있다. 경제적 변형과 희소성의 통제 사이에 연관이 있음은 쉽게 알 수 있다. 반면 새로운 기술이 기업의 희소성 통제 수준을 높일 것이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어떤 기업은 희소성을 얻겠지만 다른 어떤 기업은 잃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경제적 변형이 일반 기업의 수익을 증가시킨다는 확실한 연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는 사실인 경우가 많다. 경제적 변형이 기존 기업의 수익성을 파괴하는 한편 이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업들은 실패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구축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 이점은 평균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과 낮은 가격을 지불하거나 새롭고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들이 향유한다. 예를 들어 2003년도에 아마존의 수익은 3천만 달러였던 반면 같은 해 전 세계 음악 산업의 수익은 다운로드와 손쉬운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해 급격히 하락해 25억 달러에 그치는 대조를 이뤘다. 인터넷은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으로 파괴할 수도 있다. 이는 철도나 전기 같은 예전의 혁신적인 기술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언젠가 경제학자 존 케이와 함께 내기를 할 당시에 나는 그런 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를 한 경험이 있다. 그는 만약 철도 여행의 시발지인 영국의 철도회사 중 가장 유명한 그레이트 웨스턴 레일웨이의 주식을 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추측해보자고 했다. 그는 상장 첫날 그 주식을 사서 장기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투자 수익은 아주 소소한, 말하자면 연간 10% 미만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나는 철도 혁명을 일으킨 가장 성공적인 기업 중 하나가 주주들에게 그토록 소소한 투자 수익만 가져다 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먼지 앉은 오래된 이코노미스트를 뒤져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물론 K가 옳았다. 1835년에 그레이트 웨스턴 레일웨이의 주식이 일주당 100파운드로 상장된 지 얼마 안 되어 철도 주식에 대한 투기 바람이 일어났다. 그레이트 웨스턴의 주식은 회사가 설립된 지 10년 후인 1845년에 224파운드로 정점을 기록했다. 그러고는 폭락한 뒤 100년간의 긴 기업 역사에서 다시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장기 투자자는 배당금을 받긴 했지만 최초 100파운드 투자에 대해 연간 수익률 5%라는 미미한 보상을 받았을 뿐이다. 투기 열풍의 정점에서 주식을 산 일부 투자자들은 수많은 철도 회사의 후원자가 되었을 뿐 돈을 잃고 파산했을 것이다. 이처럼 최고의 철도 회사들도 훌륭한 투자 수익을 내지 못하였으니 최하의 기업은 재난 수준이었다. 하지만 철도가 경제를 한 단계 상승시키고 완전히 변형시켰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보수적으로 추정해볼 때 철도는 1890년대 미국 경제의 전체 가치를 5에서 15%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깜짝 놀랄 만한 수치이지만 철도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경쟁이 치열해 수익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경쟁이 심했기에 철도는 희소성을 그다지 갖지 못했던 것이다. 최초가 아닌 최고를 찾아라. 닷컴 및 기타 하이테크 기업의 경우에는 희소성을 갖기 더욱 어렵다. 물론 IBM,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일부 기업들은 이를 잘 해냈다. IBM은 1970년대 말에 가장 높은 수익을 낸 아주 성공적인 기업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고통스럽고 전면적인 변신을 하고 나서야 회복될 수 있었다. 인텔은 이 같은 붕괴를 겪지는 않았지만 2001년 4분의 1분기에서 4분의 3분기에 걸쳐 심각한 영업이익 감소를 경험했다. 하지만 인텔은 경쟁에서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IBM을 밀어내고 컴퓨터 산업의 제왕자리를 차지한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안락한 시간을 누리는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커다란 성공은 차세대 마이크로소프트를 찾고자 하는 열풍에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며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사실 주가를 놓고 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답지 않다. 왜냐하면 1990년대 말 이 회사의 주가는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중요한 산업 표준을 통제함으로써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진정으로 지속적인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 시각은 옳을지도 모른다. 닷컴의 왕위를 노리는 수많은 기업들은 이와 큰 대조를 이룬다. 이들 중 상당수는 몇 달 만에 최소의 비용으로 복제가 가능한 기업들이며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들의 주가는 거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경우 경제가 변형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경제가 아무리 변형된다고 하더라도 희소성이 없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그다지 좋아질 리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를 다시 1998년 말에 그레이엄 베일리와 경영 컨설팅 이야기로 돌아가게 한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내재해 있다. 즉, 당신이 어떤 희소성을 갖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세상에 누군가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먼저 할 수 있는가이다 라는 것이다. 이것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골드러시와 같다. 만약 인터넷 기업들이 인터넷에서 자신의 영역을 지킬 수 있다면 다른 기업들은 이에 끼어들어 그들을 영영 몰아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미국의 위대한 개척 정신을 연상시킬지는 몰라도 그 이상은 아니다. 과거 개척자들은 새로운 땅에 정착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인터넷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 물론 도메인 네임과 일부 브랜드 인지도는 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나가게 마련이다. 인터넷 비즈니스에 처음으로 입성한 기업이라고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있겠는가? 고객들은 손쉽게 새로운 기업을 찾아낼 수 있다. 그들은 다른 기업의 웹사이트를 힘들이지 않고 방문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가게를 방문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다. 사실 선발자의 장점은 과거에 비해 오히려 작아 보인다. 캘리포니아의 한 차고에서 시작한 구글은 인터넷 선점 효과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산 증거이다. 중요한 것은 최고가 되는 것이다. 구글은 야후가 검색 엔진의 왕으로 공고한 기반을 잡은 것처럼 보이는 시점에 늦게 뛰어들었지만 웹 검색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될 만큼 유명해졌다. 구글은 어떻게 차고에서 시작한 신생기업이 라이벌들을 제쳤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인터넷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경쟁에 취약하다. 웹은 희소성을 떨어뜨린다. 주식 투자에 대한 교훈은 분명하다. 첫째, 슈퍼마켓에서 가장 빠른 줄을 찾으려는 노력을 떠올리고 모든 주가에는 막대한 전문 지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명심하라. 많은 돈을 벌고자 한다면 당신은 알고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둘째,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성은 다른 기업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어떤 능력에서 나온다. 보수적인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표준의 지배, 지위처럼 전문성의 단순한 우위 등이 그것이다. 어쩌면 이베이도 충성스러운 구매자와 판매자로 이루어진 폐쇄형 기반에서 나오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다.
반면 인터넷 기업들 중에는 이런 능력을 가진 회사가 극소수다. 1998년도에 그레이엄 베일리가 주장한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그의 컨설팅 회사는 2001년 4월에 파산했다. 경제학자의 노트. 주가와 희소성. 주가는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을 반영하며 기업의 수익은 희소성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희소한 토지의 소유권, 희소한 브랜드, 고유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기존 경제의 변형을 일으키는 신기술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이를 통해 희소 자원에 대한 통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만 주가는 상승한다. 어느 기업이 진입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희소성을 가질 수 있으며 주요 진입 장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생산 규모의 확대에 따라 원가 절감이 발생하면 제품 단위당 원가가 하락하여 소규모 자본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 정부가 자격증 제도를 통해 특정 부문의 시장 진입 자격을 제한하거나 통신, 전기 등 기간 산업 부문에 공급자 자격 제도를 두면 시장 진입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특허나 상품권 등으로 배타적 권리가 보호되는 경우, 몇몇 기업이 사실상 전체 자원을 통제하는 경우, 다이아몬드